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형수, 돈도 많으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방님이 얼굴까지 벌개진 채 소리쳤어요. 맞아 형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세요. 동서의 얼굴에는 원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어? 왜 허구한 날 우리한테 돈을 달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돈을 달란 말이 나와? 두 사람 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는 듯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엄청 급한데. 뭐가 그리도 당당한 것인지 서방님과 동서는 막무가내였어요. 형이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의사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형이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형수가 왜 그러는 거냐고요. 이번에는 서방님이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난 그딴 거 잘 모르겠으니까 둘 다 당장 나가요. 그이 깨어나면 그때 말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바로 병원 가봐야 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전 돈 줄 때까지 절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돈 달란 말이에요. 서방님이 팔짱까지 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나중에 그이 깨어나면 그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두 사람 행동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땡땡동 땡땡 아파트 302동 땡땡호인데요. 지금 누가 난동을 피우고 있거든요. 여기로 출동 좀 해주시겠어요? 형수, 진짜 이럴 거예요? 지금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은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네요? 형님, 지금 이건 천륜을 끊겠다는 말이에요. 동서가 제 팔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가 동서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전화기 내려놔요. 전화기 내려놓으라고요. 동서가 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우리 신고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아주버님 어떻게 되든지 우린 상관도 안 할 거예요. 동서가 방방 뛰었지만 그런 동서를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서방님 부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잠시 후 경찰이 오고서야 그 둘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밖을 나가는 그 둘의 모습을 보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매사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부부는 사는 게 많이 팍팍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예전부터 시댁이 많이 못 사는 편이었기에 시부모님은 언제나 바쁘셨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동생인 서방님을 항상 챙기곤 했었고요. 그랬기에 남편은 늘 서방님을 안쓰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서방님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서방님 부부에 비해 우리는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대기업을 다녔기에 아무래도 서방님 부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으니까요. 우리 친정이 여유로운 편이었기에 결혼할 당시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도 하나 사주셨거든요. 거기다 남편도 대출받아 구입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우리 회사에서 거리가 멀었기에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우리 부부가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했던지 서방님 부부가 우리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미안한데 전에 형이 살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많진 않지만 매달 월세비로 조금씩 보낼게. 어느 날 서방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살고 있는 서방님을 보며 항상 안타까워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서방님 부부는 수시로 우리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던가 그러한 부탁이었는데 큰 금액도 아니었기에 그냥 빌려주곤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돈을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방님 부부가 어렵게 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새 차를 사주셨어요.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에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이 남편에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럼 형이 타던 차 놔주면 되겠네. 형은 돈도 많으니까 그까지 차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난 차 사줄 장인도 없고 참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서방님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서방님 부부는 마치 우리 돈이 자기들 것 마냥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그런 서방님 부부 때문에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을 무렵 우리 부부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남편은 한동안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남편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휴직기까지 낸 채 남편 곁을 지켰거든요. 우리 친정 부모님 또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셔서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정말일지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서방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서방님 말로는 우리 남편이 돈을 보태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형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우선 돈부터 주세요. 우리 집 잔금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온 서방님이 제게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형님이 의식도 없이 저러고 누워있는데 지금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전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형 안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사 말이 형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우린 어떡해요? 그냥 이대로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글쎄, 저는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남편 깨어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세요. 제가 매몰차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서방님 내외가 수시로 찾아와서 떼를 썼어요. 그리고 저도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서방님 부부의 행패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동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방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이 의식조차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 형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서방님에게 우리 남편은 부모와 같은 존재였는데 말이죠.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시부모님조차도 나몰라라 했는데요. 병원에 한두 번 찾아와서는 아유, 우리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장남이 대기업 들어가서 우리 팔자도 좀 피나 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안위보다는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걱정뿐인 것 같았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 가장은 우리 둘째밖에 없으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둘째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가 지금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어머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딱 보면 모르겠냐? 지금까지 안 깨어난 거면 가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가 부모인데 지금 우리 심정이 어떤지 알기나 해? 우리도 지금 앞이 깜깜할 지경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시어머님은 오로지 당신들 걱정만 할 뿐이었고 옆에 계시던 시아버님은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그렇게 시댁가족들과 저의 신경전이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행동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서방님 내외는 우리 남편이 깨어나지 않길 바라는 듯해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의 만행은 어마어마했는데요. 동서가 보험 일을 꽤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서가 안쓰러워서 남편과 제가 보험을 꽤 많이 들어줬었는데요.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들었던 보험 전부의 수익자가 서방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방님 말로는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형이 제가 힘들게 산다고 수익자를 다 저로 하라고 했어요. 형수는 형 보험금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요. 서방님은 그 말만 할 뿐이었어요. 서방님은 남편이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 부부는 우리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눈앞에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서방님 부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남편이 마치 기적과도 같이 깨어났거든요.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서방님 부부가 사색이 된 채 병원으로 쫓아왔습니다. 형이 깨어났다는 게 정말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서방님이 저를 보며 물었는데 서방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깨어났어요. 의사 말로는 하늘이 도운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형이 깨어났는데 서방님이랑 동서 표정이 왜 그래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네요. 형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안 기쁘긴요. 당연히 기쁘죠.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요. 남편이 의식이 없는 동안 형수라는 호칭만 사용하던 서방님의 입에서 오랜만에 형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병실 들어가 보세요. 형 깨어났으니까 얼른 가서 돈 달라고 하셔야죠. 돈이요? 에이, 형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돈은 무슨 돈이에요? 왜요? 형이 돈 주기로 했다면서요. 급한 돈인 것 같은데 얼른 가서 말하세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은 형이 안정을 취할 때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형수님한테 그렇게 한 건 다 잊으세요. 저도 형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까요. 서방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지만 우선은 남편의 회복이 먼저였기에 저도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병원에서 간호사님이 그러더라. 나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참 많았어. 병원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동안 장모님이랑 당신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는 소리 들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은 얼굴도 잘 안 비쳤다고 하더라. 간호사님이 한동안 장모님이 우리 엄마인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님이라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은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남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서방님이랑 동서 말이야. 당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 힘들게 했어.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이 서방님한테 돈 주기로 했다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경찰까지 불렀었어. 거기다 당신이 동서한테 들었던 보험 대부분의 수익자가 서방님으로 되어 있다던데 혹시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동의했다고 하던데? 뭐? 내가?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보험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네? 참 하나뿐인 동생이 그러고 있었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동안 불쌍해서 이것저것 챙겨줬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아주 연을 끊던지 해야지.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 남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뒤 남편이 서방님에게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했고 서방님 부부가 놀라서 찾아왔어요. 내가 재수 씨한테 보험 알아서 잘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나는 재수 씨가 시키는 대로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만 했는데 결국 나한테 사기친 거네요. 제가 재수 씨를 믿고 다 맡긴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수익자를 동생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죠. 혹시나 아주버님 잘못되면 형님이 모든 보험료를 다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시부모님이나 이 사람이 아주버님 핏줄인데 피를 나는 가족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형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거기다 제가 보니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보험금 낼름 챙겨가서 나중에 재혼까지 하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서방님 보험도 수익자가 우리 남편이겠네? 동서 말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잖아? 동선에는 수익자 누구로 되어 있어? 그게 우리는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죠. 어떤 점쟁이가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생명줄이 엄청 길다고 했거든요. 뭐라고? 동서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의 낯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다고 했어? 네 형수한테 들으니 네가 돈 달라고 난동까지 피웠다며? 내가? 아니야 형, 그럴 리가 없잖아. 형이 그러고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서방님이 놀란 채 순간 발뺌을 했어요. 서방님,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경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지 왜 말을 부풀리시는 겁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형, 나 못 믿는 거야? 나 하나뿐인 형 동생이잖아. 서방님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남편이 판단하면 되겠네요. 제가 서방님을 노려보며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재생시켰습니다. 그 순간 서방님과 동서의 안색이 창백해졌는데요. 형수님, 설마 그동안 우리 대화 내용 다 녹음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요. 우리 그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녹음해놨어요. 제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 표정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혼비백산에 있었거든요. 결국 휴대폰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면서 그동안 제게 했던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도와준 건데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짓 못하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형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엄마 아버지도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그동안 내가 사경을 헤맬 동안 엄마 아버지 그리고 너까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고민만 했다는 거네. 근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의식을 회복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떠나줬어야 했는데 남편이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다 필요 없고 난 앞으로 친가 가족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니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비워줘야겠다. 사실 때가 되면 난 그 집 명의를 네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거든. 난 적어도 네가 내 하나뿐인 동생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 근데 그동안 넌 날 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너한테 난 그저 돈줄이었구나. 이번 달 말까지 짐 빼서 나가. 그 집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줄 거니까. 남편의 얼굴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는데 그동안 믿었던 시댁 가족들의 배신에 치가 떨린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어요. 형,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란 거야. 네 형수한테 들어보니 아파트 잔금 내야 한다고 돈 달라고 했다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 나가면 우리 밖에 나앉아야 한단 말이야. 난 모르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보따리 싸서 엄마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살면 되겠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찾지 마라. 남편의 표정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어요. 그뒤 서방님과 동서가 쫓겨나듯 나갔는데요. 잠시 후에 시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첫째야, 우린 그저 둘째가 시켜서 그런 것뿐이다. 병원도 둘째가 저을 때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 거야. 우린 정말 억울해. 그러게요. 억울하긴 하시겠네요. 제가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는데 일이 쌩쌩이 살아났으니까요. 보험금이 꽤 됐을 텐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자식이 그러고 누워있는데 부모라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제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시댁 가족들의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거든요.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자식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저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행동에 남편도 몸서리를 쳤으니까요. 평생을 돈 때문에 쪼들리다가 그나마 나 때문에 조금 편해졌거든. 아마도 예전에 구질구질하게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지. 당신은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전부터 우리 엄마는 자식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남편이 쓰디쓴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 뒤 서방님 부부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그동안 서방님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동서가 벌어오는 돈과 우리 남편에게 빌붙어서 받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사실 동서가 하는 보험일도 우리 남편이 이리저리 소개시켜줘서 그나마 먹고 살고 있었다는데요. 그마저도 끊겨서 난리가 난 모양이고요. 생각 같아서는 보험회사에 수익자를 제멋대로 한 것까지 신고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건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들어간 보험은 전부 해약해버렸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서방님 부부가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고 있다는데 서방님 부부가 집이 없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꼴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간혹가다 연락이 오긴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리만큼 전화를 끊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수신 차단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던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우리 엄마가 안타까운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최서방한테 가족들이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보고 있으면 참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참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계신답니다. 물론 남편 또한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댁 가족들과는 도저히 연락을 하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람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시댁 가족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부디 시댁 가족들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